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산역 검정시험 30분 때려잡기 3강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선 1, 2강에서 선사시대와 고조선 여러 나라의 성장을 살펴보고 들어왔고요. 한능검에선 주로 1번과 2번 문제에서 다루는 특징이 있었지요. 항상 그렇듯이 3강의 문을 열기 전에 앞선 강의에 대한 리마인드, 살짝 요약과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 오늘의 강의 고구려와 백제의 정치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조선에서는 우리가 핵심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단군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과 앞서서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비미탁 요거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조선의 기록이 나와 있는 삼국유사, 한서, 제왕운기를 살펴보고 들어왔지요. 이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고 한서에서는 고조선 8조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청동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단군조선에서 부왕과 준왕, 왕이 부자상속을 단행하고 옆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강성했던 단군조선의 특징을 살펴봤고, 중국의 이런 혼란한 시대, 중국이 이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세워지는 이 혼란한 시대에 위만이 무리를 끌고 내려오면서 준왕을 배신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지요. 이때부터 우리는 위만조선이라 부르고 이 철기의 본격적 사용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개무역이 있었어요. 기원전 108년에 이 한나라의 한무제, 무시무시한 황제 한무제의 침략으로 위만조선은 결국에 무너지고 말았고 한나라의 지배기로 들어갑니다. 한나라의 지배기. 중국의 한나라가 영원하진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여러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이 여러 나라의 성장의 경우에는 제가 공간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간적 관점. 말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볼까요? 자, 부여, 연맹왕국, 오부족 연맹체,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는 핵심 키워드와 순장의 풍습, 일책 12법이 부여의 특징이었었고, 부여의 제천 행사하면 부영아파트 기억나시죠? 영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고구려,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산악지형이다 보니 농경에 분리해서 약탈 경제를 단행했었죠. 초기에 이제 정복 활동. 남자가 중요하다 보니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고요. 부여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오부족 연맹체의 특징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목축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는 성씨 오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몽의 성이 고시였습니다. 그쵸?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운영이 되었으며, 고구려는 고조선과 조금 비교할 수 있게끔 오답으로 출제를 한다고 했던 게, 이 단군조선의 경우에는 상대부 장군이라는 중국식 관직명이 나오고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상가, 고추가, 이러한 대가들과 그 밑에 부하들의 이름들, 사자조의 선인까지 요거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고동색, 동맹이었죠. 고구려 동맹, 고동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군장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읍군과 삼로가 지배를 하였으며, 옥저는 고구려와 다르게 반대로 민면의례제의 풍습과 가족 공동묘가 있었죠. 동해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 다른 부족을 좀 자주 찾아가서 오지마! 소나 말로 변상해! 책화의 풍습, 조계온의 특징과 특산물이 풍부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사만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죠. 재정분리 사회. 이 지배자를 신지와 읍차라 부르고 제사장, 천군이 있었으며 천군이 운영했던 지역을 소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국가들은 초기 국가 형태, 군장국가라던가 연맹왕국 형태를 띠고 있었고, 국가의 발전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여하고 옥저 동해는 모조리 이제 고구려에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구려가 이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고, 사만 중에 마하는 백제로, 변하는 가야로, 진하는 신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가야하고 신라의 특징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 정치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600년 이상 존재한 나라들이에요. 왕들이 수십 명이 있겠죠. 한능검에서 다루는 왕들만 뽑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세로로 이렇게 일자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고요. 칠판은 가로로 넓다 보니까 같은 시대에 맞춰서 고구려와 백제 한 바닥으로 정리하면서 함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강의 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강. 고구려 백제 정치사로 시작합니다. 고구려 백제 정치사. 먼저 고구려로 들어가 볼까요? 고구려. 세기를 좀 구분 지으면서 가야 되니까요. 제가 우선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이렇게 쭉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 이제 고구려입니다. 여기 국가라고 써볼까요? 국가. 자, 고구려부터 시작할게요. 고구려. 자, 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은 주몽입니다. 주몽 등장. 노란색으로 가볼까요? 자, 주몽. 주몽의 성은 고씨라고 말씀드렸어요. 게루부 고씨입니다. 게루부 고씨. 게루부 고씨. 주몽이 동명성왕이라고도 했어요. 동명성왕. 그래서 동명왕에게 맹세한다고 해서 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게루부 고씨인 주몽이 이 오부족 연맹을 이끌면서 쫄본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쫄본의 나라를 건국했죠. 쫄본 건국. 부여에서 도망을 치다 보니까 부여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쫄아 있겠습니까? 쫄아서 쫄본에 세웠다. 근데 이 쫄본은 산악지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산악지형이다 보니 이건 흰색으로 가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게루부 고씨와 그리고 쫄본에 건국했다. 쫄본 건국. 여러분, 한능검은 소리를 내면서 오감을 동원해서 공부를 하셔야 잊혀지지가 않고요. 소리 내서 한번 해보세요. 졸본이 아니라 쫄본.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조그맣게 쫄본. 이런 식으로 쫄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여기가 산악지형이라서 이게 크게 발전하기는 좀 불리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부여가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굳이 쫄본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2대 유리왕 때 수도를 쫄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국내성 천도. 조금은 좀 넓고 좀 광활한 지역으로 영토를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몽과 유리왕. 그리고 이제 1세기가 되면서 1세기. 이제 기원 후가 된 거죠. 기원 후 1세기에 태조왕, 4대 태조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왕 다 설명할 수 없고 한능검에 나오는 왕들 위주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태조왕. 태조왕 때 드디어 그 아래에 있는 나라, 항상 허구한 날 고구려에 갖다 바치던 나라 있었죠. 옥저를 복속합니다. 옥저를 복속시켰는데 복속이라는 것은 엎드려서 들어오다, 즉 고개 숙이고 들어오다, 합쳐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옥저란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고구려가 관리를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옥저를 복속하게 되고 왕권을 조금 강력하게 만들면서 5개의 부족이 함께 운영됐던 사회가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5부족 연맹체다 보니까 왕권이 아직 약했죠. 하지만 이제 주몽의 성 게루부 고씨만 왕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게루부 고씨 왕이 셋. 왕들이 조금 많이 나올 거라서 제가 박하사탐 키워드를 중간중간에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자, 태조왕을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요거를 클태자 한번 써볼까요? 클태자. 나라를 크게 만들었다. 옥저를 먹고 나라가 커졌네요. 커졌다. 태조왕. 나라를 크게 만들었다. 태조왕.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게루부 고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태조왕 덕분에 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되니까 경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역시 또 크게 모셔야죠. 태조왕. 나라를 크게 만든 우리 태조왕.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쉽습니다. 자, 그 다음 2세기. 별 하나짜리 왕 하나 들어옵니다. 중요한 왕 들어와요. 고국천왕이 등장합니다. 자,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게루부 고씨 왕위 세습을 부자상속으로 더 발전을 시켜버려요. 부자상속. 좀 중요하겠죠.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짐을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부자상속.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주 엄청난 일을 했는데, 백성들을 위한 시스템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치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오부족 연맹체가 동, 서, 남, 묵, 중앙 5개의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정적 성격의 오부개편. 행정적 성격의 오부개편. 귀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나머지 부족장들을 넌 동쪽을 관리해, 넌 서쪽을, 넌 남쪽을, 넌 북쪽을, 난 가운데야. 이렇게 오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한 게 고국천왕이며, 여기 좀 중요합니다. 별 하나 들어갈게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사계절. 주로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요. 그죠? 그리고 겨울에는 가을에 수확한 걸 먹으면서 버팁니다. 다시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릴 때는 의외로 먹을 게 부족해요. 봄철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때 민생안정책,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고국천왕이 봄철에 정부에서 곡식을 빌려줘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해라. 갚아라. 가을에 갚아라. 이게 바로 진대법입니다. 곡식을 빌려주는 시스템, 진대법. 고구려 진대법은 중요하다 보니까 별표 하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진대법까지 고국천왕의 키워드 바로 보이시지 않나요? 고국천왕 덕분에 그냥 고국천왕 핏줄로 태어난 왕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처럼 떠받들어야죠.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 왕,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처럼 떠받든다. 하늘천자. 고국천왕. 요게 키워드입니다. 태조왕은 클태자, 고국천왕은 하늘천자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조금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옆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있어요. 예쁘게 라인을 좀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따라가면서 제가 좀 보면서 좀 가도록 할게요. 자, 3세기 가볼까요? 자, 1년부터 99년이 1세기, 100년부터 199년이 2세기, 200년부터 299년이 3세기입니다. 고국천왕이 2세기 때 중요했다면 3세기 때는 동천왕이 등장을 합니다. 동천왕. 중국 입장에서는 동쪽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뭐냐면 서안평이라는 곳이에요. 서안평. 이 서안평을 공격했어요. 중국을 공격할 정도로 굉장히 고구려가 강력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받은 거죠. 고구려, 이 중국이. 당시 중국은 위나라,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분열기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의 위나라에 관구검이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3세기 동천왕 때 위나라의 관구검이 침공해 들어오면서 고구려의 환도성이 함락당해요. 위기를 한번 맞이한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천왕 때 환도성이 한번 함락당했다고 나름 우리 용맹식식의 아이콘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4세기 때 복수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에 미친 왕, 미천왕이 등장합니다. 벌써 키워드 드렸어요. 전쟁에 미쳤다. 전쟁에 미친 왕, 미천왕의 등장입니다. 전쟁에 어느 정도로 미쳤냐면 이 서안평을 함락했고요. 공격한 걸 넘어서 중국 지역의 이 서안평을 함락시켜버리고 그 지역에 있던 낭랑을, 여러분 한군현 기억나시죠? 낭랑, 임든, 진번, 현도 그 낭랑을 쫓아내버려요. 낭랑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모조리 쫓아내면서 우리 한반도에 이제 우리 한민족의 영향권이 있는 지역에 중국의 지배는 모조리 사라져버립니다. 전쟁에 미쳤다. 낭랑 축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미천왕 때 전쟁에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미천왕 따라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진 왕이 하나 있습니다. 고국원왕이 등장합니다. 공격을 계속 중국을 하다가 또 아래도 쳐들어가다가 하다가 결국에 죽어요. 평양성 전투에서 죽습니다. 미천왕 따라하다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버렸네요. 그럼 평양성, 미천왕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대동강 유역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대동강 유역 확보. 저희 CG팀에서 아마 지금 영토 지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대동강 유역의 지도라던가 미천왕이 중국 지역으로도 진출하면서 남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하면서 지금 북한의 수도 평양 지역까지 확보했음을 미천왕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고 고국원왕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죠. 고국을 원망하며 죽었다. 원망하며 죽었다. 고국 원왕. 미천왕은 뭐였죠? 전쟁에 미치다. 전쟁에 미치다. 전쟁에 미쳤어! 미천왕. 고국을 원망하는 고국원왕. 동천왕은 중국 동쪽 지역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중국 동쪽에서 위나라의 관구검이 침공하였다. 이렇게 동자로 키워드 잡으시면 조금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국 원앙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쵸? 이 고국 원앙은 제가 뒤에, 이 밑에서 이제 연결해서 같이 묶어드릴 건데, 백제의 공격으로 전사를 했어요. 백제의 공격으로.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 원앙이 죽었습니다. 그럼 다음 나오는 왕은 뭘 해야 되겠어요? 백제를 박살내야 되겠죠.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백제를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왕이 등장합니다. 소수림왕이 등장이죠. 자, 소수림왕 4세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4세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소수림왕 별 하나 들어갑니다. 백제를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백제를 불태울 것이다. 불태울 것이다. 바로 키워드 나왔네요. 백제를 뭐 한다? 불태울 것이다. 불교를 중국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고 유교 교육기관 태학을 설립합니다. 고구려의 유교 교육기관이 태학이에요. 지방학교는 경당이라고 부릅니다. 경당. 이 삼국의 사회 제도에서도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지방교육기관은 경당이고 이 수도에다가 만든 학교, 태학 설립, 소수림왕의 특징이죠. 이어서 율령을 반포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킨 게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자, 율은 쉽게 생각하시면 형법, 령은 행정법, 형법과 행정법이 결합된 것을 율령이라 하고 쉽게 생각해서 그냥 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 율령을 전국에 반포를 해야 되겠죠. 이 핵심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앙집권 체제에 큰 3요소가 있어요. 부자상속, 율령 반포, 불교 수용. 이 불교가 중앙집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민족은 불교가 참고로 알아두세요. 왕즉불 사상입니다. 왕이 곧 부처이니라. 부처님 섬겨야죠. 왕이 곧 부처다. 그렇기에 불교는 왕권 강화에 활용이 되었고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도 활용된 불교, 즉 종교가 되겠어요.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이게 보다 소수림왕의 특징입니다. 잠깐 앞으로 와서 한번 볼까요? 주몽이 나라 세우고 유리 때 수도를 한번 옮기고 나라를 크게 만든 태조왕과 부자상속과 행정적 성격의 오부개편, 고국천왕, 이어서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중에 물론 우리 한능검이 최근에 정근대사를 좀 어렵게 내면서 구석구석 뭐 관구검이라던가 이런 뭐 대동강유역, 서한평합라 이런 것들 위주로 키워드가 나오기에 모두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최다 빈출은 별표를 넣어서 지금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집권 국가 만들었으니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폭발해야죠. 5세기. 여러분 모두 아시는 그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넓게 영토를 개척하였다. 광개토 대왕이 등장합니다. 넓다 강, 광, 열다 개, 흑토. 넓게 영토를 개척한 왕이란 뜻이고요. 어느 정도로 힘이 강력했냐면 독자적인 연호,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 연호라는 것은 연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때가 뭐 5세기니까 뭐 401년이라고 해볼까요? 광개토 대왕이 설마 자 401년이 되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01년, 2022년, 2023년 이런 것들은 뭐죠? 서양의 기록이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이때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 중국 황제가 즉위를 하면 자신의 즉위 기념을 딱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하늘이라 하겠다. 하늘 원년, 하늘 2년, 하늘 3년 이렇게 연도를 세요. 우리는 항상 중국의 연호를 가져다가 썼기에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죠. 중국과 대등한 관계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토를 넓게 가지고 왔냐면 동부열을 박살내고 숙신 쫓아내고 거란을 정복해버립니다. 정벌합니다. 또한 한반도 북부까지, 한반도가 아니라 한강, 여러분 지우개가 안 붙어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저기 지우개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올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한반도가 아니라 한강유역. 자, 오늘은 한바닥 정리가 아니니까 지우개 하나로 충분할 거예요. 한강 2부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주 지역과 한강 2부까지. 자, 지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지금 제 옆에 지도장 나오고 있죠? 광개토대왕의 지도를 통해서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부여 숙신 거란을 정벌하고 연호를 사용했으며 한강 이북까지.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건 뭐 이거잖아요. 서울 이렇게 한강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강북 지역까지는 고구려 영토가 되었고, 강남 쪽, 한강 이남 쪽은 백제 땅입니다. 백제 땅. 여기까지 이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라면 그 뒤로 나오는 정말 또 중요한 왕이 있죠. 광개토대왕의 아들, 오래 살았던 아주 장수를 한 장수왕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또 포텐 터지겠습니까? 그쵸? 자, 장수왕 때는 지도 살짝 볼게요. 자, 중국은 위진남북조, 남북조 분열기였어요. 이 북쪽에는 중국의 뭐 효문제라고 하는 효문제라는 왕이 이렇게 있었고요.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화북지방은 효문제가 통일을 했고 강남지방에는 한족들의 나라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남북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장수왕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 얘네가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남북조와 친선관계를 들어갑니다. 친선관계. 중국 남북조와 친선관계를 체결했기에 그냥 부담 없이 여유 있게 남진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진정책 실시. 남진정책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한번 옮깁니다. 지금 수도가 이 유리왕 때 국내성이었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자. 평양으로 옮긴 이유는 크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 국내성의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내려왔다는 특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남진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한능검에서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로 역사를 항상 접근을 할 때 제가 이쪽 답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겨울철에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직 솜이 들어오기 전인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좀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우 추워, 따뜻한 데 좀 가보자, 넓은 곳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양으로 내려왔구나, 이런 것도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결국에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면서 복수에 성공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죠? 충주까지. 충주까지 진출을 하면서 최대 영토가 이 장수왕 바로 뒤쪽으로 이어지는데 거의 장수왕 때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시겠죠? 5세기 장수왕의 충주까지 진출. 넓은 영토를 자랑해야죠. 그래서 아버지 무덤 앞에 광개토 대왕 릉비를 만들고요. 광개토 대왕 릉비,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를 장수왕 때 만들게 되죠. 자, 여러분, 이 광개토 대왕 릉비와 충주 고구려비, 충주는 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중원, 이게 충주입니다. 충주에서 전라도, 경상도, 서울 모두 다 이동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충주를 장악했다는 것은 남쪽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6세기로 가볼까요? 장수왕 뒤에 6세기 왕들이 좀 나올 텐데요. 자, 평원왕이 있죠. 이때 온달이 활약합니다. 평원왕 때. 가끔 한능검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원왕 때 온달 활약 정도. 그러니까 시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6세기입니다. 이때 온달이 활약하였다. 요 정도. 그다음 평원왕 뒤에 영량왕과 영유왕, 이거 좀 중요한데요. 영량왕, 영유왕, 보장왕 이렇게 들어가요. 보장왕까지. 자, 영양왕 때는 중국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합니다. 중국이, 자, 여러분 보세요. 중국 분열기가 수나라의 문제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엄청난 나라예요. 과거제를 최초로 실시했으며 나중에 대운하를 건설했던 그 수나라. 고구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내부 혼란이 끝났으니까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걱정한 영양왕 때 바로 수나라가 정신 차리기 전에 선제 공격을 빵 내려버립니다.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해요. 요서지방 선제 공격. 수나라가 여러분 한 대 맞았어요. 열 받죠. 지금 중국인데 그것도 통일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고만장한 수나라인데 고구려한테 한 대 맞았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바로 쳐들어오죠. 우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나라 한 큐에 박살냅니다. 수나라의 공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수대첩으로 박살을 내버렸어요. 살수대첩!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살수대첩 하면은 우리의 누구? 연개소문, 정정할게요. 을지문덕 장군이 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박하사탐 3년 전에 안시성 전투 설명하다가 을지문덕을 연개소문이라고 얘기하고 30초 뒤에 제가 정정을 했으나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악플이 달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을지문덕 장군.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이 영양왕 시기에 지금 중국과의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 수나라는 30여 년 만에 나라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무리한 원정과 토목공사로 인해 멸망을 해버려요. 중국의 진나라도 굉장히 짧은 역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수나라도 일찍 무너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나라. 자, 이 영유왕은 당나라하고 친선관계를 체결하고 있었어요. 당나라와 친선관계. 칠판이 크게 뽑아놨는데 약간 아쉽군요. 그쵸?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다 보이시네요. 그죠? 당나라와 친선관계. 초기에는 친선관계였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인물.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주도해서 당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급히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천리장성. 아무래도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체결한 건 수나라의 침공으로 우리가 살수대첩으로 막아냈지만 고구려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고 또 타격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역시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기 때문에 혼란을 수습해야 돼요. 당나라와 고구려의 이런 생각들이 만나면서 친선관계로 갈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천리장성을 누가? 연개소문이 주도해서 천리장성까지 쌓은 거죠. 당나라가 쳐들어올 거란 소문이 들려온 거죠. 하지만 바로 이어서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영유왕을 쫓아내고 보장왕을 즉위를 시켰어요. 보장왕 즉위. 보장왕은 뭐겠어요? 허수아비왕이죠. 실질적으로 이 대망리지 자리에 올라선 대망리지 행정까지 겸하는 대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실권을 장악한 대망리지 연개소문은 보장왕을 즉위시킴과 동시에 대당강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대당강경책. 어디다 써야 될까요? 제가 진짜 이 아트판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쉽게도 약간 1cm씩만 옆으로 밀고 싶은데 칠판을 다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판서하실, 필기하실 때 이쪽에다가 써주시면 좋겠어요. 대당강경책. 결국에 화가 난 당나라가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당나라가 이제 당태종의 침략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 고구려는 각 성주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천리장성 주변을 방어하고 있었고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조인성. 영화 보셨죠? 조인성이 마지막에 멋진 활 쏘지 않습니까? 양만춘 장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만춘 장군이란 정확한 기록이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출은 양만춘일 것이다 이 정도이고요. 양만춘보다는 안시성 성주라고 부르죠. 이때 안시성 전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막아냈어요. 중국과의 연달은 대외 항쟁에서 지금 고구려가 뭐하고 있습니까? 한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우리 민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고구려가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키워드를 드리자면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살수대첩, 수가 키워드예요. 너무 쉽죠? 안시성은 당나라와의 전투인데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묶어서 당시성 전투. 주관식 없잖아요, 여러분. 당시성 전투로 묶어버리세요. 고구려의 당시성 전투, 당나라와의 싸움, 안시성 전투인데 묶어서 보다 당시성으로 공부하자. 당시성 전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여러분이 1급을 따신 뒤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꿈과 직업을 먼저 얻어내시고, 그리고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뒤에 교양으로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희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지금. 한능검 1급. 1급이다 보니까 우리 좀 하늘 위에서 우리 안시성 성주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선 당시성으로 암기해 두시고 나중에 합격하신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보장왕, 자, 여러분 요 생각. 사수대첩과 안시성 전투 때문에 고구려는 대외 항쟁을 하면서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있겠죠. 그럼 안쪽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때 신라가 커지는 거예요. 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 있구나. 고구려의 힘이 약해지고 있구나. 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보장왕의 뒷이야기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시기에 백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고구려와 백제 두 개의 정치사를 살펴보니까 여긴 좀 지우고요. 밑으로 해가지고 제가 백제 정치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 고구려의 주몽, 유리, 태조,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 광개토, 장수, 평원, 영양, 영류, 보장, 이거 보자마자 한숨부터 포기할까? 이러신 분도 생깁니다. 근데 1급은 80점 이상이에요.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빡세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목표로 해야죠. 그죠? 이왕 맞는 거 100점 맞아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왕들만큼은 이 빨간색으로 드린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전체 화면으로 뽑아드릴 거예요. 이때 전체 화면을 바탕으로 캡처하시고 필기 한번 하신 뒤에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방에 끝내는 삼국시대 정치사입니다.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고비가 오신 거예요. 삼국시대가 첫 번째 고비고요. 고려, 조선,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왕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고비만 잘 넘기시면 좋겠어요. 제 작은 바람입니다. 함께 가야죠, 그쵸? 자, 그러면 백제로 가볼까요? 라인을 또 맞춰야 되니까 또 맞춰 가봐야죠. 백제 가보겠습니다. 백제. 자, 백제로 우리가 지금 함께 들어왔어요. 지우개도 같이 따라와야죠. 아, 지우개가 또 이 지금 엄청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백제가 지금 지우개가 안 따라와 줬어요, 지금. 자, 백제는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고구려 주몽이 나라를 건국할 때 제가 지난 강의에서 살짝 언급한 게 하나 있었죠. 주몽과 소금장수 딸 소선호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고구려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소선호는 돌싱입니다. 뭐 돌싱인지 남편이 이제 죽었는지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주몽은 소선호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음 왕은 소선호의 아들들, 즉 자신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새 아들이 됐겠죠. 이들에게 왕을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몽이 부여를 떠나기 전에 만나던 여성, 그 여성이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여를 떠나기 직전 자신의 칼을 뿜질러서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 날 찾아오라고 해라. 이러고 칼을 상징적으로 이 징표로 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 어느 날 다 큰 남자애가 부러진 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핏줄인 거죠. 아들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왕을 자기 핏줄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유리왕입니다. 그러면 소선호와 그 아들들은 팽당한 거잖아요. 열받죠? 소선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짐 싸서 아들들과 함께 남쪽으로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흥미진진하죠? 이 주몽의 아들 유리왕이 즉위를 하였고 결국에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마한이 있습니다. 마한. 54개의 소국 마한. 이 백제는 주몽의 아들, 그러니까 소선호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온조가 형 비류는 미추홀이라는 인천의 나라를 세웠다가 이 짠 바닷물로 농사가 잘 안 돼서 망해버리고요. 온조가 위례성의 나라를 세워버려요. 위례성에 백제를 건국합니다.
위례성은 같은 말로 이제 한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 끝나면 꼭 가고 싶은 그곳,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곳, 롯데월드 아니겠습니까? 롯데월드예요, 여기가. 송파구죠. 한강 이남 쪽. 송파구와 하남 지역, 이쪽에 위례성이 있어요. 지하철역으로 몽천토성과 풍납토성역, 이게 백제 수도의 유적지들이에요. 아, 서울에서 시작했구나를 바로 알 수 있겠죠. 처음에 나라는 10명의 제후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10제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100제로 계층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빠한테 배신당했는데 고운조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성 버려야지, 고씨. 난 부여에서 왔다. 부여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부여씨로 이어집니다. 아, 백제는 부여씨가 쭉 나라 이끈 나라구나. 부여씨의 나라이구나. 아시겠죠? 이 나라 이름을 그대로 성으로 부여씨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한성에서 시작을 했으며 마한의 작은 소국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됐네요. 이렇게 아들이었다. 자, 그럼 여러분, 고구려 유의민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으니까 고구려의 특징이 또 있을 거고,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세운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국의 문화 파트에서도 살펴볼 건데요. 고구려의 초기 무덤 형태가 돌무지 무덤이에요. 자, 이 장수왕 무덤으로 좀 유출을 하고 있는 장군총. 이 장군총이 피라미드형으로 돌무지 무덤인데, 백제 역시 한성이잖아요. 한성에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 무덤 양식이 같은 것을 통해 백제는 고구려 유의민들이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했음을 우리가 유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백제가 이제 온조 때 마한의 소국으로 이 작은 나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고구려는 뭐 태조왕, 고국천왕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을 때 백제는 크게 이 3세기 때부터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3세기 고이왕이 등장을 해요. 3세기 고이왕. 여러분, 백제는 자 보세요. 한강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한강 하류를 타고 나가면 서해바다가 나오고요. 서해바다 건너가면 바로 중국의 본토예요. 즉 바닷길을 이용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이왕 때 관리의 등급을 지정합니다. 관등제를 실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9급 공무원으로 돼 있죠. 1급부터 9급까지. 그러한 식으로 관리들의 등급을 지정하게 되는데 16관등이에요. 16관등. 관등제. 그리고 이 관리의 등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관리들의 복장 색깔을 구분을 시키는 관복제를 단행하죠. 관복제라고도 하고 공복제라고도 합니다. 관복제 또는 공복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태권도장에 처음에 들어가면 도복으로 갈아입고 띠를 매기 전에 다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흰 띠 매는 순간 옆에 만만했던 애가 빨간 띠, 혹시 검정띠, 와 이렇게 되죠. 근데 검정띠에 왕이 있는 거예요. 한눈에 계급을 딱 알아볼 수 있게 관리들의 옷 색깔을 지정하였다. 즉 왕권 강화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리의 등급을 뭐로 지정해야 한 방에 딱 결정이 될까요? 법으로 지정하면 되잖아요. 율령반포. 아, 이렇게 유추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느낌을 좀 잡으시면 되겠어요. 율령반포 고이왕입니다. 관등제, 관복제와 율령반포가 요 고이왕의 특징이고, 이 시기에 마한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나라를 먹어버려요. 목지국을 복속해버립니다. 목지국이 마한의 우두머리였어요. 제일 잘 나간 나라. 이거를 복속하면서 마한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백제로 올라오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박하사탐 키워드 들어갑니다. 자, 고이왕의 고자 갖고 와볼게요. 자, 여러분 소리 내세요. 좀 더 길게. 관등제도. 되죠, 여러분? 고이왕의 고자에서 관등제도. 이렇게 묶어버리시고, 관리의 등급을 뭐로 지정하면 쉽다? 법으로 정하면 좋다. 율령반포 고이왕이 되겠습니다. 3세기 때 이 기틀이 좀 마련이 된 거죠. 이게 4세기 때 폭발을 해버려요. 4세기 근초고왕이 등장합니다. 이 근초고왕 때 드디어 마한 전체를 먹어버려요. 마한 전 지역을 이 근초고왕 때 장악을 하게
되고 이때 부자상속 단행합니다. 이때부터 한 빗줄이 쭉 백제를 이끌어 가겠네요. 백제의 뿌리 같은 왕이네. 아, 뿌리 근자. 바로 키워져 나왔어요. 뿌리 근자. 백제의 뿌리 같은 왕이다. 근초고왕.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제 연결되잖아요. 화살표. 고국원왕 전사시킨 게 백제 근초고왕이구나. 백제 최대 전성기 근초고왕이 되겠어요. 고구려 평양성 전투. 거의 뭐 고구려 왕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가 근초고왕 시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뿐 아니라 근초고왕은 이 자신의 지리적 요충지를 이용해서 중국 지역으로 요렇게 또 일본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요서 산동 규슈 지방으로 진출을 하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기틀을 완벽하게 정비를 했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뿐 아니라 일본으로 진출하면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일본 왕에게 칼을 한 자루 선물을 해줬다고 하죠. 칠지도 하사. 하사니까 내려준 거예요. 그만큼 백제가 일본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이거 별표예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세기 백제가 일본의 칠지도를 하사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초고왕의 뒤를 이어서, 자,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수리망도 4세기인데 소수리망 바로 직후 침류왕이 등장합니다. 요 침류왕 때 고구려의 경우에는 불교가 중국 전진에서 들어오고요. 침류왕 때는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옵니다. 불교 수용. 중국 동진으로부터. 자, 불교하면은 또 연불 아니겠습니까? 나무함에 목에 좀 가래가 끼니까 이거 좀 죄송해요. 침 한번 침을 한번 뱉고 연불을 외운다. 침 한번 뱉고 연불을 외운다. 침유왕. 어렵지 않죠? 부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쉽게 외워야 되니까. 침 한번 뱉고, 이거 정말 민망하고 좀 어이없는 키워드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은 평생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침 한번 뱉고 연불을 외운다. 침유왕. 불교 수용.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불교 신자분들, 죄송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외우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으니까요. 요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부처님이 침 뱉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안 까먹을 수 있으시겠죠? 침유왕 때 불교 수용. 자, 그럼 여러분, 율령반포, 부자상속, 불교 수용. 아하! 백제도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시킨 나라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침유왕을 통해서 완성이 됐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자, 문제는 5세기예요. 지금 고구려 어떻습니까? 광개토 장소 겁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막 내려오고 한강 이북 지금 백제 영토 뺏겼고 남진 정책 하고 있고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비유왕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고구려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오고 있으니까 혼자 막기는 어려워요. 옆에 있는 나라 신라, 백제 동맹,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건 다음 강의 신라랑 연결을 제가 또 시켜드릴 건데요. 이때 신라는 눌지마립간이라는 왕입니다. 눌지마립간.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비눌동맹으로 외우셔도 돼요. 비눌동맹. 이 눌지마립간과 비유왕 때 나제동맹을 이렇게 체결하면서 신라가 이렇게 가는 거죠. 나제동맹으로. 지금 고구려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쵸? 나제동맹을 체결해서 비유왕 때 이렇게 신라하고 함께 고구려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결국 장수왕의 남진정책, 평양천도, 충주까지 진출. 백제 수도 어디였습니까? 한성이었는데 한성 함락당했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괴로워. 괴로왕이에요. 괴로왕이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결국에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괴로왕 전사. 이때 위례성이 함락당하면서 수도를 옮기게 되었죠. 급히 괴로왕이 죽고 문주왕 때 방어가 잘 되는 충청도 지역이고요. 지금의 어디냐면
여러분, 이 충청남도 지역에 부여군이 있고요. 공주시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부여군과 공주시,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곳을 웅진이라고 부르게 되죠. 웅진, 웅진천도. 문중진, 비슷하죠? 문중진, 문중진. 그러니까 이 웅진이 이 하나의 키워드로 또 잘 나오다 보니까 백제입니다, 백제. 이 6세기 때 일이에요, 6세기. 5세기입니다, 아직. 5세기. 장수왕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5세기 때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면서 굉장히 여기가 방어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웅진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였고, 이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동성왕 때는 안 되겠다.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 신라하고 혼인동맹까지 체결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부인이 남편 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성이 똑같아졌네요. 동성왕의 혼인동맹. 이게 또 하나의 키워드예요. 지금 뭐 박하사탕 키워드 뭐 물밑듯이 지금 다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교재에 잘 체크해 주시면서 키워드를 통해 암기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2명의 왕만 이제 정리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6세기 왕입니다, 지금. 6세기 왕. 이 6세기 때 무령왕이 등장을 해요. 아, 예쁘게 써드려야죠. 무령왕. 무령왕은 무령 엄마가 교로왕이 죽을 때 백제 왕족인데 무령왕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어요. 아직 낳기 전 임신한 상태에서 위례성에 함락당하니 도망가야죠. 백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일본에서 무령왕이 태어나요. 어린 시절 일본에서 생활을 했다고 무령왕의 설화가 일본에도 전해지고 있죠. 이게 무령왕이 어린 시절에 바다 건너 백제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과거 백제의 최대 전성기 근초고왕처럼, 근초고왕 여기 나오네요, 화면에. 근초고왕처럼 왕권 강화와 외교 관계를 갖춰가면서 발전을 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돌아왔더니 여러분, 웅진시대입니다. 웅진시대 무령왕. 돌아왔더니 왕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방 통제력은 약해지고 막 여기저기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걸 지켜본 거죠.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만. 왕족 22명을, 자신의 핏줄 22명을 지방 22군데에 보내서 감시를 시킵니다. 이를 우리가 22담로라고 불러요. 22담로. 아, 22개 지역의 관리를 파견하여 감시를 시키는 거구나. 22담로 설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초고왕처럼 중국,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행하면서 기틀을 다시 중흥을 시키게 되는데, 중국, 일본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별 하나짜리. 여러분, 무령왕릉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무령왕릉. 이게 여러분, 중국식 벽돌 무덤이에요. 중국인들이 와서 만들어줬어요. 중국이 위진남북조의 이 남조에 양나라라고 있는데, 양나라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준 무덤입니다. 근데 이 무덤에 일본 소나무가 또 나왔다고 하지요. 한중일 합작작품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 중국,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다시 중흥을 마련을 하기 위해 노력했구나. 그리고 22담으로 하면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령왕의 령을 잘 보세요. 22담로, 22담로. 지금 따라서 한번 써보십시오. 22담로. 무령왕의 리을이 이게 이처럼. 이가 두 개구만. 이런 식으로 또 키워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령왕이 이렇게 중흥기를 마련해 주었기에 6세기 성왕으로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지금 나제동맹이 진행 중에 있어요. 혼인동맹으로 더 공고해졌죠, 이렇게. 자, 성왕은 수도를, 웅진은 좀 방어가 잘 되는 곳이니까 조금 넓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어디로 가냐면 사비로 천도합니다. 사비. 조금 더 넓은 곳. 사비천도. 사비천도. 이 사비는 지금의 부여군입니다.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고, 아, 요거는 여러분 따라서 백제 수도는 위례, 웅진, 사비. 위웅사. 따라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위웅사. 피디님, 위웅사. 아, 좋습니다. 우리 피디님처럼 여러분도 같이 위웅사, 위례, 웅진, 사비. 심지어 성왕은 시옷의 사비의 시옷이잖아요.
중요합니다.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다시 한번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계칭을 해요. 남부여로 계칭. 나라 이름 바꿉니다. 그리고 행정제도를 22부로 개편을 하죠. 22 담로는 무령왕인데 성왕은 22부예요. 부. 무령 두 글자, 담로 두 글자, 성 한 글자, 부 한 글자. 22부는 행정제도입니다. 삼국의 행정제도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문제는 성왕이 나제동맹을 활용해서 다시 한강유역을 되찾습니다. 한강유역 일시 확보. 왜 일시일까요? 한강유역을 먹은 게 아니라 왜 일시 확보일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강의에서 이어집니다. 이 신라에서 무언가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시 확보로 끝나고 백제는 결국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고구려 왕들 쭉 이 1세기부터 6세기까지 백제 역시 여기는 여러분 이쪽은 7세기입니다. 여기는 안 써드렸네요. 영양왕 여기는 이제 7세기 이렇게 7세기예요. 6세기 때 장수왕, 평용, 평원왕까지 7세기가 영양왕, 영양, 보장왕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이 성왕이 6세기까지 저희 교재 보시면은 이 세기별로 저희가 이렇게 세로로 연결시켜 드렸는데 이 개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로로 길게 한번 뽑아 드렸어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키워드까지 제공하다 보니 30분을 조금 넘은 시간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칠판을 크게 뽑아 드릴게요. 캡처 한번 하신 뒤에 필기하시고 그리고 암기한 뒤에 다음 강의를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조금 더 뽑아주셔야 돼요. 지금 왼쪽에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피디님이 위용사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따라와 주셨는데 다 들어왔을까요? 조금만 더 빼주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부분. 네, 됐습니다. 여러분, 캡처 한번 해주시고요. 캡처 한번 해주시고, 요거 여러분만의 필기 노트에 그대로 필기 한번 해주시면서 함께 또 고구려 백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제가 뭐 별걸 다 하고 있죠. 자, 캡처 다 하신 거라 믿고 저는 다음 강의 신라 정치사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강 빡세게 공부하고 오십시오. 4강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